네,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앞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행정법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법의 구성.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행정법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정의 방법은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험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3개입니다. 행정에 관한 법이고 그러니까 입법이나 사법에 관한 법이 아니라 행정에 관한 법이다. 그 얘기고 그 다음 국내법을 말하는 것이지 국제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법규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고 공법을 말하는 것이지 사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정의 방법은 그닥 우리한테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행정법은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사이에 행정상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 또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조직과 작용 그리고 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의 조직과 작용 그리고 구제에 관한 법을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한다. 밑에 있는 이 2가지 방법을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사이의 행정상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게 바로 행정법이고요. 그다음 그 내용의 행정의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런 정의 문제는 이제 출제되지는 않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끌어내 볼 만한 얘기는 먼저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 사이에 있어서 어떤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이제 행정 주체가 이렇게 있다. 행정 주체라는 것은 행정 작용을 하는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행정 작용을 하는 주체를 우리가 행정 주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정 객체가 이렇게 있다. 행정 객체는 그 행정 작용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행정 객체라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체자가 들어가잖아요. 체자가 들어가면 이건 사람입니다. 체자가 들어가면은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기관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사람이 아니면 기관입니다. 체자가 들어가면 주체든 객체든 전부 다 사람입니다. 권리 의무 주체 여기서부터 출발을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체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한테 얘가 행정 작용을 하는 주체이고 행정 작용의 상대방이 되는 객체이니까 그럼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행정 작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행정 작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정 작용은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정 작용도 있을 수 있고 사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정 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정 작용이라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 주체 쪽이잖아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정작용은 우리가 공행정작용이라고 부르게 되고 사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정작용은 우리가 사행정작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공행정작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작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행정상 법률관계가 만들어질 텐데 행정상 법률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질 건데 이 행정작용이 만약에 공행정작용이잖아요.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정작용이면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률관계는 공법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법관계가.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행정 주체도 사람이죠. 사람이면은 뭐를 우리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의무 주체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역시 권리와 의무가 있을 겁니다. 권리와 의무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얘도 역시 권리와 의무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권리와 의무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 권리가 인정되면 이쪽에 의무가 있을 것이고 이쪽에 의무가 인정되면 이쪽에 권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법률 관계가 있을 겁니다. 법률 관계. 아까 법률의 실체는 뭐라고 했죠? 법률의 실체는 권리 의무의 문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법률 관계는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권리 의무 관계라고요. 법의 실체는 권리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쪽도 권리 의무 주체고 이쪽도 권리 의무 주체니까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법률 관계는 호의 관계 말고 법률 관계는 그것은 무슨 관계다? 권리 의무 관계다. 그런데 이게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거라고 하게 되면 공법상 법률관계가 만들어지겠죠. 사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라고 한다면 사법상 법률관계, 사법관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사법관계가 만들어진다. 사법관계가 만들어진다. 우리 앞에서 사법관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라고 했죠?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했을 때 만들어지는 법률관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재산권의 주체 그러면 제 계좌, 제 지갑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면 국가 쪽에 있어서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국가의 창고입니다. 국가의 창고가 국가의 지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국고관계라고도 부릅니다. 국고관계, 국가의 창고라는 뜻이에요. 국가의 창고, 이거는 포켓입니다. 포켓. 그러면 이 공법관계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지고 사법관계도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공법관계는 앞서 본 대로 그것이 한쪽에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면 권력적 공법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비권력적 공법관계라고 하게 됩니다. 비권력적 공법관계. 오케이. 그 다음에 사법관계입니다. 국가 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한 거야.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입니다. 사법관계인데 여기에는 좀 특이한 법률관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행정사법관계입니다. 행정사법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두 개를 나누시면 됩니다. 행정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겁니다. 행정 목적으로. 앞에서 행정작용이 공법관계는요. 공익 목적으로 행정작용을 한 거라고 했지. 여기서는요. 사익, 국가 자신의 이익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죠. 위에를 공행정작용, 밑에를 사행정작용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게 원래는 맞는 건데 근데 공익 목적으로 하긴 했어. 공익 목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공익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는 거야. 행정 목적으로 행위를 하긴 했는데 사법의 형식으로 했습니다. 사법의 형식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기업 운영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기업 운영 같은 경우에 공법을 적용을 시켜버리게 되면 공법상의 여러 가지 엄격한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법의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공법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를 인정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라 이거야. 행동하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지.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제기하면 무슨 소송을 제기할까? 공익 목적으로 행했는데 사법 형식으로 행했어. 공익 목적으로 행했는데 사법 형식으로 행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요? 한국전력공사가 한전이 우리한테 그 전기료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료 관련된 분쟁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료라는 것은요, 걔네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에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나한테 전기를 공급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 사법의 형식으로 행해졌단 말이에요. 사법의 형식으로 행해졌는데 분쟁이 발생하면 어쨌든 이것은 공행정 작용의 문제는 맞기 때문에 소송은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은 사법 형식이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여기서 재판을 하게 되면은 공법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법의 원리가. 그게 아주 특수한 상황으로서의 행정사법 관계가 됩니다. 행정사법 관계. 그리고 여기서 국고관계에는 순수한 사법 관계로 이런 거를 우리가 협의의 국고관계라고 합니다. 협의의 국고관계. 이거는 순수 사법 관계입니다. 순수한 사법 관계. 이거는 진짜로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건데 이런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영리행정, 조달행정 이런 게 있습니다. 영리행정, 조달행정. 뭐 대표적으로 조달행정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당연히 PC가 필요하겠죠. 공무원들도 당연히 A4 용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뉴스에도 뭐 그런 얘기 나왔죠. 통일부에다가 뭐 이런 부서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 2명밖에 안 가 있는데 벌써 8억을 썼다. 아무 일은 한 적이 없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거기다 배치시켰으면 당연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조달행정이야. 조달을 한다. 조달청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조달청이 하는 일들. 조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뭘 조달할 수가 있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PC라거나 A4용지라거나 모나미 볼펜이라거나 이런 식의 물품을 조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을 조달할 수도 있어요. 인력 조달하는 문제는 여러 문제 너무 많이 나오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입찰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입찰하는 거. 국가가 뭘 만든다,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건물 지어야 됩니다. 벽도 놔야 되거든요. 군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필요하면 직접 건물 짓습니다. 그렇죠? 엉망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걸 누가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 업체들한테 다 외주를 주지 않습니까? 입찰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입찰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뭐라 불러? 인력 조달이라고 합니다. 인력 조달. 이런 거는 이건 순수한 사법관계 문제입니다. 순수한 사법관계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이 있는데 거기서 행해지는 거는 전부 인력 조달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순수한 사법상 계약 체결입니다. 순수한 사법상 계약 체결이지 거기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뭐 국고 기속 조치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절대 처분이 아닙니다. 절대 처분이 아니야. 어디니까? 여기니까. 협의의 국고관계니까. 협의의 국고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순수한 사법관계 문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저 공법관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공법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법관계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우리가 행정법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행정법관계라고 불러. 그러면 행정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모든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행정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여기입니다. 행정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여기까지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법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민사소송 제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배워? 여기를 위에를 배우는 거지 밑에를 배우는 게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작용은 밑에 있는 조달행정, 영리행정 이와 같은 순수하게 국가가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행위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야? 공행정작용을 말하는 거죠. 공행정작용. 이거를 전제로 해놓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권리 의무가 있는 거고 사람이니까 권리 의무 주체니까 여기에도 권리 의무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권리 의무는 이거는 사건 사의무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밑에죠. 이건 밑에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권리와 의무는 전부 다 공권 공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권 공의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행정 주체의 대표 선수는 국가잖아.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공법상 법인도 있을 수 있고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것도 나중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대표 선수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은 그냥 국가라고 붙여요. 이름은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라고 부르고 공무수탁상인도 국가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 이거는 국가적 공권과 국가적 공의무라고 부릅니다. 이쪽에서의 권리 의무는 국가적 공권과 국가적 공의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행정객체이잖아요. 행정객체는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자연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구도 있을 수 있어요. 삼성과 같은 사법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도. 얘가 국가인데 얘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도 있고요. 얘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얘가 국가일 때도, 대한민국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다 됐고 대표 선수는 누구야? 개인입니다. 개인. 그렇죠? 개인이기 때문에 행정객체의 대표 선수는 개인이니까 여기다가 이름을 개인이라고 붙여요. 개인이라고 붙인 다음에 개인적 공권과 개인적 공의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법 관계에서 말하는 권리 의무는 공법상의 권리 의무, 공권 공의무를 말하는 거고 공권 공의무를 말하는 거고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적 공권과 국가적 공의무, 개인적 공권과 개인적 공의무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행정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률관계라고 하게 되면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 공법상의 법률 관계, 공법 관계를 말합니다. 공법 관계를.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까지 좀 확장이 될 겁니다. 어디가 확장이 되냐면 권력 관계인데 이 권력 관계가
특별 권력 관계라는 게 있고 일반 권력 관계라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특별 일반 권력 관계라는 게 나눠지는데 뭐 전혀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별 권력 관계는 행정 주체 어떤 내부적 관계야. 내부적 행위입니다. 내부적 행위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내부 관계를 말하는 거고, 일반 권력 관계라고 하게 되면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주체하고 객체 이렇게 대외적 관계, 외부적 권리 의무 관계를 우리가 일반 권력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권력 관계. 위에 있는 이 특별 권력 관계는 상당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고려하지 마세요. 우선은 고려하지 마시고 일반 권력 관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사이에 있어서의 행정상 법률 관계인데 무슨 관계? 공법 관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법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행정법이다. 그랬어요. 요 행정상 법률 관계는 뭐 한다고? 공행정 작용을 매개로 하는 행정법 관계, 공법 관계를 전제로 까시면 되는 거예요. 저 정의에 따르게 되면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 사이에 있어서 형성되는 법률 관계가 있겠지. 그렇죠? 여기 법률 관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규율하면 행정법이야.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도 나오죠? 교수님들 중에 이렇게 정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행정의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관한 법이 바로 행정법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행정법의 3요소입니다. 3요소. 머리, 몸통, 다리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 몸통, 다리. 이 부분이 이제 머리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몸통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다리가 되는 겁니다. 다리가.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머리, 몸통, 다리. 여기서 머리가 바로 첫 번째 조직이죠. 머리가 바로 행정조직법입니다. 머리가 행정조직법이 되는 것이고 몸통이 가장 큽니다. 몸통이 바로 행정작용법이 됩니다. 얘가 행정작용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다리는 1차적 권리구제와 2차적 권리구제가 있다라고 했죠. 이 부분이 바로 행정구제법이 됩니다. 행정구제법이 되죠.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행정법의 3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법에서는 뭘 배우는 거냐? 조직법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행정법의 강론 파트입니다. 강론 파트인데 기본적인 내용은 총론에서 다루어집니다. 이번 엊그저께 시험에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그리고 행정청과 내부적 의결기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 조직법 강론으로 깊이 들어간 거야. 깊이 들어간 거고 그래도 우리는 행정기관, 행정청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총론에서도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행정주체 쪽 아닙니까? 행정주체. 그래서 행정주체가 어떻게 조직되고 있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조직되고 있는가. 그리고 얘네들은 누가 구성하는 것인가. 이거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무엇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신체 조직은 신체 기관들로 만들어져 있죠. 행정 조직은 행정 기관들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요.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행정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행정 기관들이. 그리고 이 행정 기관은 누가 구성을 하게 되느냐 이거야. 누가 구성을 하게 돼요? 얘는요.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구성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행정 기관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공무원은 사람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주체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다고? 기관들로 조직되어 있다고. 그럼 그 기관은 무엇으로 구성이 된다고?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구성을 하게 된다 이거죠. 기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변하는 거죠. 서울시장도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울시장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바뀌고 있는 거야. 공무원이. 그러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조직은 국가 쪽은 정부 조직법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이걸 가지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이렇게 있다라면 국가기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있겠죠. 국가기관은 누가 구성을 합니까? 국가기관은 국가공무원이 구성을 하게 되죠.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누가 구성을 합니까? 지방공무원이 구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방공무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이제 이거 말고도 특수하게 경찰공무원법이라거나 교육공무원법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경찰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 이런 것들은요, 저거를 준용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대체로 적용시켜서 해결을 하게 되니까 크게 두 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행정법의 머리입니다. 행정법의 머리. 행정법의 머리는요, 행정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떤 식으로 조직되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행정조직법입니다. 행정법의 머리 파트입니다. 머리 파트고, 그 다음에 작용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작용으로 들어간다. 그럼 여기 해봐야 법이 4개밖에 없죠. 법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내려오면은 법이 몇 개가 나올까? 여기 내려오면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7개 빼고 나머지 법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7개 빼고 나머지 법은 900여 개의 개별법, 900여 개의 개별법은 전부 다 작용법이 되는 거야. 항상 문제로 나오는 식품위생법이라거나 공중위생관리법이라거나 건축법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작용법 파트에 해당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수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행위의 형식은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오늘도 내일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행위 형식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루는 건 법적 형식이에요. 법적 형식. 법적 형식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는데 크게 3개로 나누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행정행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입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행위. 행정행위, 행정입법, 사실행위, 이걸 가지고 국가가 하는 모든 행위를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전부 다 설명이 되는 거고, 문제도 항상 이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행위가 있고 행정입법이 있고 그리고 사실행위가 있다. 행정행위는 지금부터 뭐라고 쓴다고요? VA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VA는 어느 말이라고 했어요? 프랑스 말이죠? 프랑스 말이죠. 그렇죠? 아니죠. 도이치. 독일 말이죠. 그렇죠? 이게 V는 여기서 어떻게 읽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어랑 똑같이 하면 F 발음이에요. 그다음에 요 맨 끝에 거 act는 우리가 알고 있는 act예요. act. 영어로 했을 때 act예요. 그래서 Vorwahltungs act 하면 독일어로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지금부터 행정행위는 그냥 VA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중심입니다. 이 친구가 중심이 되고, 추가로 행정입법, 행정기관도 법을 만든다고 했죠? 그런 걸 뭐라 불러?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이 법을 만든다. 그래서 행정입법이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행위는 뭐냐면, 사실행위는 권리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바로 뭐예요? 법적 효과입니다. 법적 효과. 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게 법이라고 했죠? 우리가 법 그러면 실체법입니다. 법 그러면 실체법이에요. 실체법은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잖아. 그러면 이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 이 법을 까가지고 집행을 해. 까갖고 집행을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효과를 발생시키겠지? 그런 걸 법적 효과라고 부르는 거야. 법적 효과. 이 법적 효과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떤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걸 뭐라 부른다고요? 법적 효과라고 부른다. 법적 효과라고.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걸 법적 효과라고 부른다고. 법적 효과. 그러면 어떤 행위가 이 법적 효과를 동반하면은 그런 행위를 뭐라 불러요? 법적 행위라고 부른다고. 법적 행위. 어떤 행위가 이 법적 효과를 동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위를 뭐라 불러요? 사실행위라고 부른다고. 사실행위를. 법적 효과를 동반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것은 법적 행위냐 사실행위냐로 나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행정행위 그리고 행정입법 사실행위를 통해서 우리 이 행정작용법 파트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작용법은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조건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생겼다고 했죠?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행정행위 처분을 한다.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법의 규범 구조는 법률 요건 부분과 법률 효과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요건을 갖추면 뒤에 있는 저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갖추면 행위를 한다. 그래서 조건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오케이. 규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이제 구제법 들어가는 거죠. 구제법. 구제법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액션이 뭐 할 때, 아예 법에 위반돼서 위법할 때, 아예 법에 위반돼서 위법할 때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데, 예,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뭐라 불러요?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당하다.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위법은 아니란 얘기예요. 적법은 적법인데 정당은 아니다. 정당은 아니다. 그런 걸 부당이라고 합니다. 정당은 예, 그보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안 돼. 그게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밑에 있는 이 국민 행정 객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발생을 시키잖아요. 예,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겠고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데 이익을 침해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은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리와 의무 중에서 예, 의무 부분은 이익이 침해되었다. 통상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를 합쳐가지고 예,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묶어서 권익 침해 이렇게 말해요. 묶어서 권익 침해. 그래서 권익 구제 수단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야. 권익 구제 수단.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구제받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걸 배우는 게 바로 행정구제법 파트입니다. 구제법 파트가 요게 핵심이라고 했죠. 이걸 위해서 배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는 문제도 대부분이 다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서 행정법이 집대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케이. 그러면 이 구제법은 뭐랑 뭐로 나와준다고 했어요? 아까 다시 쓰지 않겠습니다. 1차적 권리구제, 2차적 권리구제 이렇게 나와준다고 했죠. 1차적 권리구제 방법을 우리가 존속보장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속보장의 방식이다. 존속보장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기 전의 상태를 존속시킨다라는 거야. 있기 전의 상태를. 나와서는 안 될 행위 아니겠습니까? 나와서는 안 될 행위이기 때문에 나오기 전 상태를 존속을 시킴으로써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존속보장의 방법으로 1차적 권리구제. 이게 행정쟁송제도라고 했죠. 행정쟁송제도. 그 다음에 밑에는 2차적 권리구제. 2차적 권리구제는 무슨 방식이에요? 가치보장의 방식입니다. 가치보장. 이거는 돈을 줘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돈을 줘서 해결하는 방법인데 위법해서 돈을 주는 경우가 있겠고 적법함에도 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 부르게 되고 후자를 우리가 손실보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법해서 돈을 주는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고, 민법에 보면은 750조라거나 756조, 758조, 760조 이런 식의 손해배상 규정들이 있는데, 그걸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따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국가배상법이라고 합니다. 국가배상법이라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행정심판이 있고 소송이 있고 손해배상이 있고 보상이 있어요. 여기서 나머지 세 개는 일반법이 있어요. 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일반법을 행정심판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 절차에 관한 일반법을 우리가 행정소송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국가배상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이 따로 없어요. 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역시 개별법들을 가지고 저 900여 개 개별법에 보상 규정이 있으면 보상이 되는 거고 보상 규정이 없으면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4개 중에 4분의 3이다. 4분의 3은 일반법이 만들어져 있고 하나는 일반법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요. 여기까지 따라오셨고 다시 지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이 수평적으로 분립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입법기관이 있고 행정기관이 있고 사법기관이 있죠. 입법기관이 국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사법기관이 법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입법부 내의 기관이냐 행정부 내의 기관이냐 사법부 내의 기관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입법기관인지 행정기관인지 사법기관이 나눠질 수 있겠죠. 이렇게 기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형식적 분류라고 합니다. 형식적 분류.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다.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다.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입법작용은 뭘 입법작용이라고 합니까? 법을 만드는 작용을 우리가 입법작용이라고 하죠. 법 제정작용입니다. 행정작용을 우리가 뭘 행정작용이라고 해요? 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행정작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법작용은 뭘 사법작용이라고 합니까? 법을 적용하는 작용을 우리가 사법작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형식과 실질이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관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실질은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내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입법행정사법,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입법기관이 하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사법기관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제정일 수도 있고 법집행일 수도 있고 법적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입법작용이 있을 수 있고 행정작용이 있을 수 있고 사법작용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작용이 있을 수 있고 행정작용이 있을 수 있고 사법작용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법작용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고 행정작용, 법집행이 있고 법적용이 있고 사법작용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주되게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주되게 배우는 부분이에요. 이걸 위해서 위에 얘기를 간단히 언급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에서는. 이쪽이 이제 중심이 된다고 했죠? 중심이 되면은 행정기관이 하는 법 제정 행위. 이걸 뭐라 불러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걸 우리가 행정입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행정입법이다. 행정기관이 하는데 법 집행행위입니다. 행정작용을 합니다. 이런 걸 뭐라 불러요? 행정행위라고 부릅니다. 행정행위. 얘를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부릅니다. 행정행위. 행정기관인데 얘가 법 적용작용을 합니다. 재판작용을 한다는 게, 재판작용을 하면 이런 걸 뭐라 부르냐? 심판이라고 한다. 행정심판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 세 개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심이 되는 친구가 바로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아까 전에 산발의 이론에 따라왔고, 행정주체의 행위를, 행정작용을 행정행위, 행정입법, 그리고 사실행위로 다 분류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 중에 중심은 무엇이 되냐? 행정행위가 된다. 행정행위. 행정행위부터 정확하게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시게 되면은,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가 5개가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개가 있다는 겁니다. 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 행정행위라는 게 우리한테서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어서는 이것은 강학상 개념입니다. 강학상 개념, 학문상 개념이라고요. 학문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겁니다. 강의 용도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이게 행정행위라고 이미 정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상수값이에요. 상수값이라고요. 하지만 독일에서는 이게 변수값이었었습니다. 독일에는 지금도 독일의 행정법원법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행위라고 돼 있어요. 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그 어디에도 행정행위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저것이 실정법상 개념이었습니다. 실정법상 개념이면은 법은 해석을 해봐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의 해석을 통해 봐야 되는 거야? 사법부의 해석을 통해 봐야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독일은 법에서 행정행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학설 대립이 있었어요. 실은 걔네들이 1설, 2설, 3설, 4설, 5설 이렇게 5개의 학설 대립이 걔네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광의설이 있고 광의설이 있고 중간설이 있고 협의설이 있고 최협의설이 있었어요. 최광의가 있고 광의가 있고 중간이 있고 협의가 있고 최협의가 있었어. 걔네들도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걔네들 법에 있는 행정행위 도대체 뭘까? 알아봐야 되죠. 알아봐야지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줄 수 있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걔네들도 학설 대립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최협의설. 최협의설. 위에 건 아실 필요 없어요. 알아봐야 시험에도 안 나오고 알면 머리만 아파. 알겠어요? 그래서 요건데 요거를 끌고 들어왔더니 요 5개의 개념 요소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학자들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는 행정행위라는 표현이 안 나와. 그냥 교수님 책에만 나옵니다. 교수님 책에만 나오고 판례만 간혹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건 이미 정해져 있는 기준이에요. 그들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온 개념입니다. 첫 번째, 행정청의 행위해야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행정청의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한다는 겁니다.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면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우리 법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법에는 행정처분이라고 써 있어. 행정처분이라고. 그 행정처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행정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처분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먼저 행정행위부터 학교에서는 배우는 겁니다. 예, 그래요. 행정청에 행위해야 된다. 행정청에 행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는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공단이 있죠. 공단이. 걔네들도 행정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한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어요. 나한테, 내가 회사야. 나한테 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당했을 때 돈 주는 법이에요. 산재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회사 다니다가 잠깐 쉬면 뭐 줘요? 실업급여 주죠. 그래요. 바로 그게 4대 보험의 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그 돈을 주려면 돈을 기금을 마련해서 모아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회사들한테 이제 돈을 받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고용보험료입니다. 고용보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한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하게 되면은 그건 행정처분입니다. 행정행위가 맞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위한 게 맞아요.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위한 게 맞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잖아. 그죠? 취직하면 다 회사지 뭐. 그죠?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소속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너 일을 안 하고 성희롱을 열심히 하더라. 너의 회사를 다니는 목적이 성희롱인 것 같다. 넌 더 이상 안 되겠다, 야. 이렇게 해서 해고를 했어요. 해고를 했다. 그럼 그건 행정행위입니까? 그건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법관계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위를 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야.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원래 건강보험료 누가 부과해야 됩니까? 건강보험료 누가 부과해야 돼요? 그거 원래 누구 사무일까요? 원래는 보건복지부 장관 사무입니다. 건강보험료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병원들한테 이렇게 돈 주는 거는 그건 보복부 장관이 할 일이에요. 보복부 장관이 할 일인데 보복부가 직접 하질 않아요.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공단을 하나 만들어요. 이런 거 하나 만들 때 법을 하나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국민건강보험법이에요. 법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근거로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걔들한테 국가가 할 일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고용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받아다가 주는 것까지만 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를 받아다가 전달해주는 역할까지만 걔네들이 하고 있어요. 2010년도 이후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원래 근로복지공단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걔네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갖고 나중에 실업급여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걷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걷어다가 주는 것까지 전달 역할만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과를 건보공단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뿐인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산재보험료를 걷어다가 고용보험료를 걷어다가 다친 근로자가 있으면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실업을 당한 근로자가 있으면 돈을 주고 하는 건 원래 누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건 고용부 장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원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해요. 그럼 둘 다. 하나는 보복부 장관, 하나는 고용부 장관. 다시 말해 둘 다 원래 국가가 할 일이라고요. 알겠어요?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누가 하고 있어? 건보공단이라는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근복공단이라는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걔네들한테 그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걸 뭐라 부르냐면 위탁이라고 부릅니다. 위탁. 일을 시켰다. 위탁했다 이거예요. 위탁했다. 그래요. 이겁니다. 이와 같이 공익 목적으로 행하는 행정작용은
누가 하는 거라고? 행정주체가 하는 거라고요.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 행정주체가 해야 되는 건데 원래 본래적 의미의 행정주체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건 원래 자기 사무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국가 사무를 그냥 국가가 하고 지자체 사무를 지자체가 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받아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기타 행정주체라고 한다 이거야. 기타 행정주체다. 그러면 이 본래적 행정주체에는 누가 하고 누가 있는 거냐면 국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자기의 사무가 있어요. 이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의 본래 사무를 자치사무라고 합니다. 고유한 사무를 자치사무라고. 자기만의 사무가 있습니다. 얘는 국민을 돌봐야 되는 거고 얘는 주민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국민과 주민을 돌보는 일을 얘네들이 하게 돼요. 그런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자기가 직접 하질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도 뭐가 있습니까? SH공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지방공기업이라고 합니다. 지방공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시가 할 일을 걔네들한테 또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밑에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밑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게 바로 기타 공법상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수탁사인이 있습니다. 공무수탁사인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 4명입니다. 총 4명. 이것도 올해 또 며칠 전에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국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국가를 우리가 시원적 행정주체라고 합니다. 시원적 행정주체. 시원적 행정주체. 이건 뭐예요? 국가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얘는 행정주체였던 겁니다. 국가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이미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집단이에요. 얘를 시원적 행정주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본래적 행정주체는 본래적 행정주체인데 시원적 행정주체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근거해서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헌법 117조를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행정주체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 제도는 우리가 헌법을 근거로 도입한 제도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본래적 행정주체라고 하는데 기준은 이렇게 나누는 거야. 원래 자기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주체면 본래적 행정주체입니다. 원래 자기 사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기타 공법상 법인. 이 기타 공법인은 왜 이름이 기타 공법인이라고요? 얘네들이 공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들이 공법인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인데 자연인은 아니잖아. 자연이 아니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법인이 되는 거지. 법인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사법인은 아니죠. 얘네들은 공법을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공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법인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법인을 우리가 기타 공법인 이렇게 부르게 돼요. 기타 공법인에 누가 있다고요? 공법상에 사단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공법상에 재단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공법상에 영조물법인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있는 걸 우리가 사단법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단법인은 돈이 모인 것을 우리가 재단법인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영조물법인은 저거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쉽게 말해서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단법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얘기했던 거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직장가입자라거나 지역가입자라거나 이와 같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집단이 바로 단체가 바로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사단법인 또는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공공조합 이렇게 부르죠. 공공조합. 그렇죠? 독립하기 전까지는 나는 저 단체의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아니죠. 부모님 이름으로 들어가 있잖아. 부모님 이름으로. 그렇죠? 근데 독립해서 나오게 되면 내가 바로 건강보험공단의 소속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모여있는 집단을 우리가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공공조합. 그 다음에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돈 관리하는 애들이에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연구소 이런 것들이에요. 연구소. 연구소 같은 것들은 보통 돈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근로복지공단 있잖아요. 그것도 재단법인입니다. 걔네들은 뭘 관리해요? 기금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험료 받아다가 그 보험료를 나중에 보험급여, 보험금으로 집행을 해주게 됩니다. 돈 관리하는 애들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그럼 서울대학교 병원 이런 거 있죠. 예, 국가의 국립병원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국립병원으로. 서울시에도 병원이 있죠. 서울시 병원은 뭐가 있어요? 관악구 병원은 없을걸요? 동작구 병원도 없고. 네. 서울시까지 있어. 서울시까지는. 또 전에 지난번에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예, 위대하신 홍준표 대표님께서 병원 하나 작살내버리셨죠. 예, 작살당한 병원, 전주병원 그런 거, 그렇죠? 네, 그런 게 바로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병원입니다. 예, 그거는 완전히 불법 작살이었습니다. 판례도 있고요. 이건 완벽하게 위법한 행위다. 근데 홍준표 대표를 이길 수가 없었죠. 그가 도지사일 때.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법꾸라지라고 부르죠. 법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서 자신의 위법한 행위를 상대방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나서 병원을 작살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기 전에 먼저 작살을 내고 구성원들을 다 해고해버립니다. 거기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다 해고시켜요. 다 해고시키고 나서 조례를 딱 만들어버리잖아요. 바로 연결해서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소송을 제기해도 이길 길이 없어요. 이길 길이 없을 때는 법원은 각하합니다. 예. 그런 걸 우리가 법꾸라지라고 하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게 적폐라고 했습니다. 모든 법이 전부 다 법을 아는 사람이 가지고 놀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그만큼의 권력이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선을 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다 잘못된 거죠. 20대 중반의 구급 공무원에게 선을 대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중견기업의 건축회사 사장님이 돈을 싸들고 그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뭔데? 법제도가 전부 다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갈 길이 멀죠, 우리나라는. 그래요.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으면요. 서울시에는 보람의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죠. 보람의 병원. 그게 시립병원입니다. 알겠죠? 그런 게 영조물법인이에요. 영조물법인. 이게 원래는 이렇게 운영이 돼요. 서울대학교도 지금은 영조물법인이에요. 서울대학교도. 2011년도에 서울대학교가 영조물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뭐였냐? 직영영조물이었습니다. 직영영조물. 직영영조물이라는 것은 직접 경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직접 경영한다. 누가?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국가가 직접 경영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은 누구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국가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라는 법인, 대학교 자체가 사람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서울대학교를 뭐라고 했냐면 단순 시설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판례가. 이건 단순한 시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조물 법인이 됐죠. 왜 그렇게 바꿀까요? 적자가 너무 많아요. 국가가 직접 경영을 해버리게 되면요. 예, 그것을 적자가 나도 국가가 다 메울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법인으로 전환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그에 따른 적자는 자기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자를 안 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조물 법인들인데 얘네들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원래 국립병원은 국가가 직접 경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근데 법인화시켜서 서울대학교 병원이 직접 경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가 경영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얘네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구한테 맡겨요? 얘네들한테 위탁해서 맡깁니다. 맡기면 그 맡은 바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정 주체 지위를 갖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거는 보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았고 그리고 또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위탁받은 보험료 부과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 주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에 따른 위탁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직원들을 고용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 주체 지위에서 행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행위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도 누가 있습니까? 공무수탁 사이에는 자연인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법인이 있을 수가 있죠. 사법인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인에는 역시 자연인과 법인이 있겠죠. 예, 법인을 저기에는 사법인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보게 되면 교통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교통할아버지 경찰 공무원이 아닙니다. 노량진에서 경찰 공무원 공채 시험을 치르는 바가 없으십니다. 그렇죠?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당시에 강서구에서 교통할아버지를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거리질서 확립이라는 어린이들에게 안내해주고 횡단보도 앞에서 거리질서 확립하고 이거 일을 맡겼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갑자기 내가 공무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고 교차로 중앙으로 진출을 하신 거죠. 진출을 하셨는데 의욕은 앞서셨으나 몸이 따르지 못했고요. 그래서 실수를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교통할아버지 공무를 위탁받으셨거든요. 거리질서 확립이라는 공무를 누구로부터요? 강서구라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요, 교통할아버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동급입니다. 행정주체 지위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기업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기업도시개발법이라는 도시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도시는 아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수단이고 뭐고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업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다른 법에 따라서도 많이 하지만 유독 그런 법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간기업이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법입니다. 민간기업이 도시를 만들고 운영을 해버립니다.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걔네가 도시를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땅을 뺏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가 있어야 도시를 만들지. 그렇죠? 사람이 안 사는 데가 있어, 우리나라에.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에 사람이 안 사는 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안 사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왜 부동산 투자, 나쁘게 말하면 투기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땅 중에서 아직까지 사고 팔아갖고 돈을 남길 수 있는 땅은 약 2.3% 정도가 국토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전부다. 대부분은 사람 살 수 있는 곳엔 다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야? 여기다가 도시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살고 있는 사람 다 내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명 한 명 다 만나가지고 얼마 드릴 테니까 나가실래요? 얼마 드리니까 나가실래요? 나가겠습니까? 안 나간다고요. 여기에 우리 할아버지 선산이 있고 한데 내가 왜 나갑니까? 그렇죠? 방법은 뭐지? 공익 목적으로, 전체 이익을 목적으로 강제로 다 내쫓아야 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내쫓으려면 공용 수용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권을 박탈시키는 권리란 뜻입니다. 상대방의 소유권, 재산권을 박탈시키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국가입니다. 국가인데 법에서 민간기업에게 국가가 인정해준 민간기업은 남의 땅을 뺏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런 애들, 만약에 GS건설이 했다? 그러면 GS건설이 바로 공무수탁 사법인, 공무수탁 사인이 되는 것이고 행정주체 지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그러죠? 네, 이겁니다. 이런 게 바로 행정주체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보면 뭔가 충돌이 하나 있을 겁니다. 충돌이라기보다 정확한 연결이 안 되는 거. 설명에서 정확한 연결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 오케이.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얘네들은 위하고 달라요. 얘네들은 뭘 가지지 못하냐면 얘네들은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한다라는 이 특징 때문에 그 다음 상황이 모두 펼쳐지는 거예요. 얘네가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라고 했지요. 그러면 행정주체는 자신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주는 행정기관들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정주체는 행정기관을 보유할 수 있다 없다? 보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일은 자기가 한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행정청 이것까지 도달을 시켜야 되겠지? 행정청은 누굽니까? 그럼 동작구의 행정기관이 한둘이겠습니까? 아니죠. 손과 발의 역할, 완전히 문어발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동작구에 있는 과장, 계장 이런 애들이 직접 주민들한테 자기 생각을 막 말하고 하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걔네들이 얘는 이렇게 말하고 쟤는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다 달리 말을 해버리게 되면 우린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말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걸 행정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행정기관들 중에서 가장 똘똘한 스머프를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동작구의 똘똘이 스머프는 바로 동작구청장입니다. 걔 한 명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들 중에서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엊그저께 시험에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 결정권과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행정청입니다. 결정권과 표시권을 가지고 있다. 결정은 바로 의사결정이고요. 표시는 바로 의사표시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한다. 오케이? 뭐랑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결정권, 표시권, 의사결정, 의사표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행정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똑똑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언변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얘기죠. 결정권, 표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수많은 행정기관들 중에서 결정권,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나요? 기타 행정주체는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행정기관들 중에서 하나가 행정청인데 얘는 행정기관이 본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행정청이지? 자기가 행정청입니다. 자기가 행정청이래요.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공단이 건보공단에 장의보험료를 부과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동작구청장이 지방세를 부과하고 하는 거죠. 여기는 건강보험공단에 장의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라고요. 왜? 얘는 그냥 본인이 행정청입니다. 본인이 행정청입니다.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의 행위면 그것은 행정행위가 될 수가 있겠고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면 그건 행정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어야 된다 이거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어야 한다. 행정행위는 구구단 외우듯이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이해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미 정해진 개념입니다. 정해진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어야 된다. 첫 번째, 구체적 규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 규율이어야 한다. 구체적 규율이어야 된다. 뭘 규율합니까? 관리 의무를 규율하는 거죠. 관리 의무를. 언제나 우리가 얘기하는 규율은 전부 다 관리 의무를 규율하는 겁니다. 구체적 규율이어야 된다. 아까 그거랑 비교하세요. 개별적 규율이다. 그리고 일반적 규율이다. 그리고 구체적 규율이다. 그 다음에 추상적 규율이다. 이렇게 평면을 4개로 나눴죠? 4개로 나눴습니다. 그럼 여기는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는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죠. 얘는요. 일반적 구체적 규율이죠. 얘는요. 개별적 추상적 규율이죠. 얘는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죠. 아까 전에 3개는 법집행이고 3개는 행정행위란 뜻입니다. 행정행위고 1개는 뭐라고 했어요? 행정입법. 그건 행정행위가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1, 2, 3입니다. 1, 2, 3 여기까지는 바로 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얘는 행정행위가 되고 얘는 누가 되는 거라고요? 얘는 행정입법이 된다. 얘는 행정입법이 된다. 이거 행정입법이 된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해결하시면 되겠죠. 뭘 해결하면 되냐면, 구체적 규율이어야지 행정행위라고 했지. 구체적 규율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구체적이죠. 얘는 구체적이죠. 위에 1번, 2번은 구체적이네요. 구체적인데, 뭐, 개별적 구체적이라는 것은 그냥 뭐, 보험료 부과했다? 이런 거잖아요. 갑한테 부과가 된 겁니다. 특정인. 그죠? 그 다음에, 이번 달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특정 사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2번 평면은 뭐가 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거는 도로 통행 금지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떨까요? 또는 주정차 금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여기다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 통행 금지를 한다. 여기 바로 앞에 우리 패스원 앞 길을 도로를 통행 금지를 시켰어요. 뭐 한다고? 뭐 여기서 우리 축제한다고 한번 해야죠. 그죠? 합격하고 패스원 합격생 축하연 하고 길 한번 막아야지. 길 한번 막으려면 몇 명이나 모이면 될까? 이 건물에서 한 2,000명 합격하면 할 수 있어요. 그쵸? 2,000명 합격하면 충분히 동작구청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길 좀 막아. 하면 경찰 뛰어나옵니다. 우리의 축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게 경찰의 역할이거든, 원래. 한번 막아야지. 그죠? 그래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일반적 규율. 이곳을 경유해서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다 막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규율이죠. 그런데 시간과 장소의 한정성 있어요?
구체적 규율 맞습니까? 맞죠? 장소, 패스온 건물 앞. 그죠? 예, 시간, 예, 뭐,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충분히 정할 수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인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일반 처분이라는 거예요. 주정차 금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할 겁니까? 3번.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것까지 행정행위로 인정합니다. 3번. 이건 개별적 추상적 규율이죠. 개별적 추상적 규율. 이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 공장 앞에,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물이 흘러나와. 공장에서 뭐 물 흘러나올 수도 있지 뭐. 근데 겨울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빙판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빙판이 만들어지면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끄러져 넘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공장주 갑한테 여기 빙판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빙판 제거를 해라 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은 갑 한 명이죠. 개별적 규율. 사건은요. 장소는 한정이 되지만 시간이 한정이 안 되죠. 만들어질 때마다 빙판이 생길 때마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추상적 규율이 돼버립니다. 추상적 규율이. 그런 게 바로 뭐야? 개별적 추상적 규율.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요. 개별은 구체보다 더 구체적이다. 사람 한 명 찍어놓고 규율해버리면 그건 무엇보다 구체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적 추상적 규율은 구체적 규율에 대한 요건을 갖췄다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1번, 2번, 3번까지가 행정행위 영역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얘는 이건 법이에요 그냥. 이건 그냥 법입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범. 사람이 누군지 사건이 무엇인지를 가리지 않고 행위 기준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저거는 뭐예요? 행정행위가 아니다. 구체적 규율. 그 다음입니다. 법집행 들어가시게 되면 요거는 행정작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 있어서? 내용의 측면에 있어서. 뭐는 안 된다고?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된다고.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된다고요. 법 제정작용이나 법 적용작용은 행정행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 제정과 입법작용, 법 적용, 사법작용은 행정행위가 될 수 없고 유일하게 행정작용만 행정행위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집행 작용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공법행위해야 된다. 이거 공법행위해야 된다. 공법행위해야 된다. 이건 사법행위는 아니고 공법행위가 바로 행정행위라는 얘기죠. 조심해야 될 점은 뭘까? 조심해야 될 점은 공법행위라는 것이 공법에 정해져 있는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공법에 근거를 둔 행위해야 된다. 공법에 근거를 둔 행위해야 되는 것이지 사법에 근거를 둔 행위는 안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공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지만 공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나중에 되면 약간 플러스 알파 확대될 겁니다. 공익 관련성을 맺고 있으면 공법행위 인정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조금씩 예외가 생겨요. 나중에 보시면. 그 다음에 4번 넘어가시게 되면요. 4번은 뭐냐면 권력적 단독행위해야 된다. 이거예요. 권력적인 행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해야 됩니다. 권력적 행위해야 되고 단독행위해야 된다. 권력적 행위라는 것은 비권력적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권력과 비권력의 차이는 너와 나가 서로 대등한 관계인가 아니면 너와 내가 서로 지배복종 관계인가 이겁니다. 한쪽에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가 아니면 서로 평등한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 것인가 이건데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행위만 누구한테요? 행정청. 행정청한테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어야지만 행정행위인 겁니다. 행정청이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행위는 그거는 아닙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어요? 뭐 합창단원, 무용단원 또는 뭐 군의관 공중보건이 뭐 이런 거, 그렇죠? 군의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공중보건이 이런 거 채용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행위입니다. 채용 계약행위입니다. 공법상 계약행위거든. 그래서 행정청한테 우월적 지위가 인정이 되어야만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고 서로 대등한 지위면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 됩니다. 단독행위의 반대말은 뭐예요? 계약행위. 계약은 안 된다. 계약행위. 다시 말해 너와 나 사이에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이런 계약은 불가능한 거죠. 그 핸드폰 얼마 주고 샀어요? 잘 샀네. 네. 그 중고니까 나한테 5,000원에 팔아요. 청약이죠. 청약인데 이쪽에서 승낙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죠. 계약은 성립됐습니다. 내놓으세요. 해도 돼요? 안 되지. 이게 바로 계약이죠. 계약은 바로 뭐야?
일방의 청약과 타방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상호간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내가 핸드폰 그거 얼마 주고 샀어요? 40만 원이요? 내가 400 줄게. 나한테 팔래요? 그 안에 내용물 다 됐고 막 그냥 팔지 바로. 그렇죠? 예. 이러면 서로 합치가 된 거야. 그렇죠? 이러면 합치가 된 거고 합치가 되는 순간 이쪽에서 나한테 400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구두 계약도 계약이니까. 그렇죠? 나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이거야. 상호간의 의사 합치를 요하는 게 아니야. 행정행위는. 일방적인 행위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 상대방의 의사를 듣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런 걸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합치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5번째는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미쳐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미치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직접과 간접은 어렵지 않아요. 아무리 사건을 복잡하게 꼬아놔도요. 여기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 이건 직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러면 간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요. 이렇게 되면 중간에 얘를 한번 경유해서 들어가는 거잖아. 이건 간접이거든요. 예, 직접은 저 행위자 따로 있고 나 있고 바로 1대1 다이렉트 관계여야 됩니다.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요.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국민에 대한 행위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민에 대한 행위해야 된다. 뭐는 안 돼. 이런 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있잖아요. 동작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자기 마음대로 건축법상의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바로 내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거든요. 건축법은 도시의 미관 등과 관련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예, 건물이 이상하게만 지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예, 소방법상의 요건도 갖춰야 되거든요. 소방법상의 요건도 갖춰야 되는데 소방법상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에 대한 판단은 동작구청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야? 그거는요. 동작소방서장이 하는 겁니다. 그건 동작소방서장의 권한 범위 내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동작구청장이 동작소방서장한테 얘기를 해요. 이 건물 나 건축허가 해줘도 될까요? 소방법상 판단을 구합니다. 그럼 저쪽에서 동의 부동의를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동의를 해주면 그 요건은 갖춘 거고요. 나머지 건축법상 요건을 갖췄으면 동작구청장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만약에 부동의 해버리면요. 뭐 도시 미관 등과 관련돼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소방상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식의 건물은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동작구청장하고 동작소방서장 사이에 있어서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해주는 행위는 행정행위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건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내부적 행위죠. 그래요. 이거는 행정조직 내부적 행위, 자기들끼리, 기관들끼리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아까 전에 뭐 그런 상황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사무, 개사무인데 그 보복부 장관이 각부 장관들, 중앙행정기관들이 자기 업무를 법에서 정해진 업무를 다 자기가 할까요?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뭘 해요? 다 지방자치단체로 다 내립니다. 그런 걸 뭐라 불러요? 권한위임이라고 합니다. 권한위임이라고. 예를 들어서 동작구청장이 또 서울시장이 국가사무를 수행하게 되면 걔네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행위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손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국가 손발이 된 겁니다. 잠시 그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권한위임을 하는 거 행정행위겠습니까? 당연히 행정행위 아니죠. 이건 외부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조직 내부적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권리 의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된다.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법적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법적 효과가 발생했다.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고? 법적 행위라고 부른다. 법적 행위라고 부른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행정행위는 법적 행위가 됩니다. 행정행위는 법적 행위가 되는 것이지 사실행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행위, 법적 효과를 전혀 동반하지 않는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다. 이거지요. 이 5가지의 개념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행정청에 행위해야 된다. 인사조치는 안 됩니다. 건보공단의 두 번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해야 되는 것이다. 예, 행정 입법은 안 된다.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제정하는 행정 입법 행위는 안 된다. 예, 법 집행해야 된다. 법 제정, 법 적용 작용은 해당 사항이 없다. 공법 행위해야 된다. 사법의 근거에서 행한 행위라거나 공법의 근거를 두지 않는 행위, 이런 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 예, 권력적 행위해야 된다. 대등한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은 안 된다. 단독 행위해야 된다. 계약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부적 행위는 안 된다. 국민에 대한 행위해야 되는 것이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법적 행위까지만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하게 된다. 이거. 오늘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얘기들은 다 뭐냐면 전부 다 개념 정립이에요. 지금 개념 정립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예, 사실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을 정도까지 밀고 나가게 됩니다. 1년 동안.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저도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절대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머리 울려. 알겠어요?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문제가 거기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정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봤고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방금까지 한 얘기를 바탕으로 쭉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다. 그렇죠? 행정법이란 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뭐 200년밖에 안 됐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행정법의 통치 규정을 만들 만큼 정립되어 있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전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법전이 따로 없기 때문에 900여 개의 개별법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까지를 행정법이라고 말을 할 뿐인데요. 그거조차도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 그 다음 알기 쉬운 행정법, 뭐 됐죠? 네, 알기 쉬운 행정법. 뭐 절대 쉬울 수는 없어요. 쉬울 수는 없고 교수님 기본서보다는 알기 쉽죠. 네. 이 정도면 진짜 알기 쉬운 행정법입니다. 이거보다 쉽게 설명한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요 글을 쓸 때 교수님들 책 중에서 알기 쉬운 기본 기초 강의 뭐 하여튼 뭐 그런 책 우선 다 구입했어요. 저쪽에 주관식 애들 가르칠 때는요. 글 쓰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또 제 마음대로 그냥 제가 그동안 저 시험 볼 때라거나 학생들 가르치면서 알려준 내용만 모아도 책 한 권은 나오겠지만 그럴 때도 저는 글 쓰는 방법에 대한 서점 가서 책을 다 삽니다. 우선. 예. 제 연구실 가면은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책들이 많아요. 저런 걸 왜 갖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거. 예. 다 읽어요. 교수님들 책에서 쉽다는 거 다 읽어요. 그 다음에 교수님 강의에서는 절대 쉬운 걸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기초 뭐 이렇게 입문 뭐 이렇게 하고 쉽게 설명했다 다 들어. 그거보다 1이라도 더 쉬워지지 않으면 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이거 이상 없어요.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 그래서 알기 쉬운 행정법인데 민망하지만 넘어가시고 로마자 2번 워밍업. 예. 아직까지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지금 몸만 풀고 있는 중이야. 개념도 다 정리 안 했어요. 그렇죠? 워밍업 중입니다. 워밍업 중입니다. 여기서 지쳐 나가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가 떨어지고도 시험 볼 수 있죠. 돈 내면 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잖아. 그렇죠? 점수가 안 나올 뿐이죠. 그런 걸 우리가 도박이라고 합니다. 절대 인생 가지고 도박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인생 가지고 도박하지 마시고 딱 2년만 고생하세요. 2년만. 내 인생 80년 중에서 딱 고생스러운 2년이 있었다. 다시는 기억도 하기 싫은 시간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성공하실 겁니다. 행정법은 머리, 몸, 통다리,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처음에 말씀드린 정의입니다. 행정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행정작용을 매개로 형성되는 그 중에서도 뭐 공법관계. 그렇죠? 행정상 법률관계 중에서도 예, 공법상 법률관계, 행정법관계라고 부른다고 했죠. 를 규율하는 법이고 그리고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관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다 지금 글로 풀어져 써 있는 상태입니다. 법치주의 도입, 뭐 이 얘기도 아까 드린 얘기죠. 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절대왕정 시대의 군주가 있었는데 시민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요 얘기가 나중에 이제 독일 넘어가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민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사람에 의한 지배, 예, 절대 완성될 수 없는
언제나 불완전한 사람에 의한 지배는 시대가 끝이 났다는 거죠. 법에 의한 지배의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권력이 분립되었다. 이거라고 했죠. 권력이 분립되었다. 권력 분립이라는 산발이가 지탱을 해주지 않으면은 법치주의라는 것은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선은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결국 권리구제를 다루는 학문이 행정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행정학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행정학 하세요? 네, 가바넌스 막 나오죠, 그렇죠? 거버넌스가 도대체 뭔지 무슨 시대가 있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시장에 줬다가 다시 국가에 줬다가 또 시장에 또 뺏겼다가 막 신거버넌스가 들어왔다가 막 엉망이진창을 모르는 거야. 근데 거기도 우리도 바람직한 행정 현상을 구현하기 위한 학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걔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걔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법제정 전은 행정학, 법제정 후는 행정법. 우리는 법을 해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엔 뭐예요? 그냥 현재 있는 법을 먼저 기초로 배워놓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행정학은 법이 제정되기 전 단계고 거기서 연구한 내용들이 반영돼서 법이 만들어져. 그 다음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국가가 잘못했을 때 국가랑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린 쌈딱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법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권리구제를 위한 학문입니다. 권리구제를 위한 학문.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어떤 모 교수님이 시도를 하셨어. 행정학과 교수님인데 행정학과 교수님이 행정법과 행정학의 접목을 시도한다. 와, 그러면 진짜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시도한다고 했을 때 정말 관심을 가졌고 그분이 책을 냈을 때 바로 떼가 샀어요. 행정학과 교수님이 쓰신 행정법 책은 과연 무슨 내용일까? 그냥 행정법 책이었습니다. 그냥 행정법 책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행정법 교수님이 쓴 책하고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그냥 행정학과 교수님이 행정법을 추가로 하나 더 공부하신 거야. 그게 다였습니다. 절대 접목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린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이건 설명드린 대로 행정주체, 행정객체는 둘 다 우선 사람이어야 되겠고요. 둘이 액션을 취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국가, 세금 부과하러 누가 왔대요? 국가가 나한테 국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나한테 지방세를 부과하고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지방세를 막 부과하죠. 근데 그건 얼마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기꺼이 막 쉽게 내죠. 국세가 좀 세죠. 그렇죠? 근데 국가가 우리 집에 온 적이 있냐? 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국가가 오면 내가 한번 쇼부라도 치겠는데 국가는 우리가 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그 말은 뭐야? 바로 뭐예요? 국가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관념적 존재라는 거지. 얘는 그냥 관념적 존재라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국가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국가를 느낀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애국심이 높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민을 가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사회를 이렇게 나가버렸어. 이민은 언제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죠. 그렇죠? 이 사회에서 과연 내가 살아도 된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요즘에는 조금 이제 생각을 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100만 명 이상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매일같이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인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건가요? 일을 안 하고 있다면 복지부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죠? 복지부동은 뭐라고 했어요? 행정학 선택자들 여기 많다며 지금, 그죠? 복지부동의 정의가 뭐야? 복지부동, 복지부동은 배를 땅에 묻히고 뒹굴뒹굴 하는 걸 우리가 복지부동이라고 하죠. 복지부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전부 다 알려주는 거예요? 행정청이죠. 행정청. 그래서 우리 눈에 누구만 보여요? 행정청만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이는 건 아닙니다. 행정청 누구라고요? 똘똘이 스모프라고. 똘똘이 스모프는 머리 좋고 말 잘하면 장땡이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들어가면요. 머리 좋은 사람하고 말 잘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대표가 되는 겁니까? 누가 행정청이 되는 겁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현상이죠. 예, 이런 문제가 바로 언제 등장을 해요?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 그 공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단 말이죠. 그죠? 지방의회가 결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공포합니다. 걔네들의 의사표시는 공포의 방식에 의합니다. 조례는 의사표시를 공포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정권자는 지방의회, 그리고 공포권자는, 표시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죠. 그럴 때 행정청이 누구예요? 그럴 땐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지방의회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단순한 내부적 의결기관. 단순한 내부적 의결기관. 의결기관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 단순한 내부적인 의결기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도 사람이다. 국가도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한테도 권리 의무라는 게 존재하는 거라고 했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의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들의 권리 의무는 뭐예요? 우리들의 권리 의무는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의무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공권과 공의무는 동전의 양면이 되는 것이죠. 예, 국가 쪽에 권리가 있으면 우리 쪽에 의무가 있을 테고 국가 쪽에 의무가 있으면 우리 쪽에 권리가 인정이 될 겁니다. 행정법의 규율 대상, 행정상 법률 관계 우리 아까 나눴었죠. 뭐 나왔어요? 예, 공행정작용이냐 사행정작용이냐에 따라서 공법관계, 사법관계, 공법상의 법률관계,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나눠졌었습니다. 다시 두 개 나눴었죠. 그죠? 그 중에서 공법관계가 바로 행정법의 규율을 받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조달 영리행정은 그렇지 않다. 국가 다 내 책임이요. 과거에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 국가는 잘못을 하지 않는다라는 국가 무책임 사상이 팽배했던 시절도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국가의 공무원들이 잘못한 행위, 즉 행정기관의 행위는 자신의 손발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손발의 잘못한 행위는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도 역시 국가가 해주는 것이 공무원한테 직접 묻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나한테 손해 발생했다고 공무원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공무원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가한테. 그리고 9번은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내가 저지른 적이 별로 없는데 우리 대통령님한테 2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2번 얘기했습니다. 9번의 제목, 그 다음 첫 번째 줄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제가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문재인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뽑았습니다. 네, 뽑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뽑았습니다. 당신 잘못 떨어졌지 내 잘못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뭐 따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걸 충분히 용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사람다운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죠. 사람 냄새 납니다. 사람 냄새가 땀 냄새죠. 그렇죠. 땀 냄새 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사람이 아니죠. 대통령은 국가기관, 행정기관에 불과한 것이고 문재인이 사람이죠. 문재인이 국가공무원입니다. 문재인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세금 냅니까? 세금 내죠. 문재인 사람이니까. 그렇죠. 대통령 세금 냅니까? 대통령은 안 내죠. 사람이 아닌 놈이 무슨 세금을 냅니까? 문재인이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문재인이. 그렇죠. 문재인은 공무원이니까 월급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휴가도 가고 그런 겁니다. 머리 몸통 다리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연결이 될 때가 올 겁니다. 될 때가 오면 합격이 돼 있으실 겁니다. 행정조직법이란 무엇인가? 조직법은 뭐라고 했어요? 행정조직법, 사실은 강론 파트라고 했죠. 행정주체가 어떤 식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 기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루는 법이 바로 행정조직법이란 파트입니다. 파트인데 국가는 정부조직법, 그 다음 지자체는요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이 있다고 했죠.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보면 96조에 행정조직법정주의라는 내용이 있어요. 행정조직법정주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조직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된다. 이거 법으로 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권이 교체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정부조직법 개편이죠. 그렇죠? 정부조직법부터 우선 손질 보죠.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겁니다.
예, 그다음 세금을 부과하는 경찰청장. 경찰청장은 치안 질서를 확립해야 되겠죠. 치안 질서를 확립을 해야 됩니다. 치안 질서라. 사실은 이 치안 질서는 누가 담당해야 되는 문제예요? 치안 질서는 자치경찰이 해야 될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이 따로 없죠. 이것도 바꾼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연방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는 이미 정착이 됐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인 여건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은 치안질서를 확립하면 되는 것이고 연방경찰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연방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방식으로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아직 그 준비가 안 된 거죠. 이거 넣었다가 실패해갖고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옛날엔 치안경찰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행정법 판례 보다 보면은 이런 게 등장해요. 중간에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이런 표현을 해요. 서울특별시에 웬 경찰국장이 있지? 아니 경찰서장이 따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동작구청장하고요, 동작경찰서장하고 만나면 누가 누구한테 인사할까요? 우선 급수 따져도 되고 마음대로. 예, 누가 위에요? 동작구청장하고 동작경찰서장하고 누가 위에요? 구청장이 훨씬 위죠. 그죠? 급수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동작경찰서장은 해봐야 총경이에요. 4급. 그죠? 그리고 급수를 따지면 동작구청장은 3급입니다. 이미 급수에서 이겼고요. 과거 자치경찰이 있던 시절에는 지금 만약 자치경찰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럼 동작경찰서장은요, 동작구청장 밑에 국장으로 들어갑니다. 경찰국장으로. 네. 부하직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치경찰이. 그래서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경찰국장은 서울시장 밑에였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치경찰제도가 다시 도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 아무튼 딴소리였네요. 그죠? 경찰서청장은 치안질서를 확립하고요. 국방부 장관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라를 요즘 잘 안 지켰죠. 그동안에. 그죠? 예. 주머니 챙기는데 바빠가지고. 예, 세무소장이 세금 부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찰서장이 갑자기 나한테 세금 부과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그런 걸 무효라고 부릅니다. 무효. 그죠?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입니다.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우선은 주체의 위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위법이 발생하게 되고요. 아까 그거 있지요? 900여 개 개별법. 각각의 개별법들마다, 각각의 법조마다 뭐라고 돼 있냐면, A라는 사무는 누가 수행한다, B라는 사무는 누가 수행한다라고 다 권한을 정해줬습니다. 법이 전부 다 권한을 정해줬어요. 세금 부과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세청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국세청장한테 권한을 위임받은 세무서장이 하는 거라고요. 경찰청장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권한이 없는 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면 그것은요, 권한 없는 자의 행위입니다.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인정해버리면 모두 가능해.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세금 부과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경찰청장은 세금에 있어서는 옆집 아저씨만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의 대명사는 행정행위. 예. Administrative Act. VA. 행정이 우리 자세하게 봤습니다. 자세하게 봤고요. 예, 5가지 개념 요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몸통과 작용법 우리 배웠고요. 법치행정의 원칙인데, 위에서 법치주의 있었죠. 예, 이제는 인치주의 시대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어디에 적용돼요? 입법, 행정, 사법에 다 적용됩니다. 입법 작용은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정해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법치 행정의 원리, 법률에 따라서 행정권 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에 따라 재판해야 됩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 다 법치주의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그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법치주의를 우리가 법치 행정의 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법치주의를 법치 행정의 원리라 부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법치 행정의 원리는 뭐로 구성이 되냐면, 옛날에 행정법 아빠 있었죠? 행정법 아빠 이름이 뭐예요? 행정법 아빠는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왜 태어난지, 여러분이 행정법은 아니구나. 그럼 나는 행정법이야. 네. 우리 아빠는 누구죠? 행정법의 아빠. 알고 있네. 오토마이요.
예, 오토마이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마이어 씨라고 있었는데, 그 마이어 씨한테 이제 제자가 가서 물어봤다고 했지? 예. 근데 이 아저씨가 헌법도 가르치고 행정법도 가르치고 공법 과목을 2과목 가르치셨거든요.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지난달까지 박철원 선생님이 2개 가르쳤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개만 하기도 진짜 바쁘거든요. 정신 하나도 없는데 2개 가르치면은, 예, 정신이 안드로메다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긴 어디고, 난 뭘 하고 있고, 난 누군가, 너희들은 누구니, 막, 이게 헌법 애들인지 행정법 애들인지 막, 이건 뭐지, 막, 이렇게 돼요. 예. 2개 하면 사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토마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제정신이 아니었고, 이제, 예, 오토마이한테 제자가 딱 가서 물어봤다고. 아, 선생님, 법치행정의 원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어?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위 원칙, 가라. 이러겠어요. 그래서 3개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3개가 된 거야.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이 뭐라고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위 원칙.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첫 번째,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뭘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법률로만 법규를 창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어느 게 상수값이고 어느 게 변수값인지를 보셔야 돼요. 오케이? 상수값은 법규요, 법규. 법규는 우리가 맨 앞에서 배웠잖아. 법규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행위 기준을 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강제력을 동반하는 행위 기준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법규라고 했죠. 그러면 이 법규라는 거, 행위 기준을 정하는 거, 강제력이 있는 그 법규범 뭘로 만들어요? 라는 거죠. 뭘로 만들래요? 법률로 만들래요. 법률로 만들래요. 오케이? 이 법률이 변수값인 거예요. 법률이.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지. 법률이 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법률이 뭔데요? 그러면 행정법에 있어서 우리나라 행정법은 언제가 제일 중요한 해였어요? 우리나라 행정법은 1984년도가 제일 중요한 해였습니다. 84년도가. 알겠어요?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고 86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있었다면 84년도에는 행정쟁송법의 제정 및 개정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84년도가 제일 중요하거든. 행정법 전체에선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예요? 2차 대전입니다. 2차 대전 전과 2차 대전 후에 모든 게 다 바뀌었거든. 거기서 법률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무엇을 법률로 봤었다? 법률의 법규 창조의 법률을 2차 대전 전에는 오직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인정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권력의 융합을 일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권력이 분립됐다가 다시 일부 융합 들어가요. 그게 바로 이거잖아. 이게 융합이잖아요. 얘네가 이런 짓을 해요. 입법부가 행정작용하고 사법작용하거든요. 얘네가 이런 짓을 해요. 행정부가 입법작용하고 사법작용해요. 얘네가 이런 짓을 하잖아요. 사법부가 입법작용도 하고 행정작용도 하잖아요. 아예 구분을 지었다가 서로 혼자서 그것을 다 해결하기가 힘드니까 서로에게 도움을 청해요. 도움을 청하면서 일부 융합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여기서 뭘 주목을 하시냐면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법이라고 봤습니다. 법률로만 법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뭘로도 만들어 올 수 있어요? 행정입법으로도. 법규 명령으로도 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양적 확대를 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한 행동들은요. 나치 애들이요. 유대인들만 괴롭혔어요? 아니에요. 걔네들 눈에는 지들 몇 명 빼고는 나머지 다 짐승으로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미군정 시대를 거쳐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나마 우리가 여러 가지 권리 주장을 하는 거지. 예. 미군들이 우리나라 여자들을 사람으로 취급했겠습니까? 취급 안 했어요. 직접 인터뷰하고 한 것도 다 들었거든요. 한국민을 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냥 짐승 아니었던가? 라고 반문을 합니다. 나치 애들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걔네들의 행위가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아주 올바른 행동입니다.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맞아요. 왜? 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알겠어요? 걔네들의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였습니다. 나치애들은 유대인들도 괴롭혔지만 자기들 동족도 괴롭혔어요. 그죠? 근데 그건 법에 써 있었단 말이에요. 법에 괴롭혀도 된다라고 써 있어. 그런 걸 뭐라 불러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 그쵸? 네. 불법도 법이죠. 그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위헌법률 심사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위헌법률 심사제도가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8년도에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죠. 그 전까지는 대법원이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오케이? 여기서 양쪽으로는 확대가 됐지만 질적으로 축소가 되는 겁니다.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했을 때 그 법률의 범위라는 것이 과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인정이 되다가 법규 명령까지 확대가 됐어요. 양쪽으로. 하지만 질적으로는요. 과거에는요. 법률에 정해진 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데 이제는 헌법에 반하는 법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헌법률 심사제도가 도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위 원칙 이런 내용이 있다고 했죠. 법률 유보는 뭘 말하는 거야? 법률 유보는 법에 맡긴다는 거야. 법에 맡긴다. 근데 이 법률은 무슨 법률이냐면 방금 위에서 얘기한 그 법률이에요. 법규를 창조한 그 법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맡긴다. 행정권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근거를 두어야만 그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조건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죠.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렇게 행동하라. 사법관계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법관계와는 달리 우리는 사적 자치의 원리라는 게 없습니다. 사전에 이미 법이 다 만들어져 있고 국가는 이 레일 위에서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권의 발동은. 그게 바로 법률 유보 원칙입니다. 여기서 법률 우위 원칙하고 하나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법률 우위 원칙이라는 것은요.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정부는 다시 말해 법률이 행정보다 우위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법률이 행정보다 우위에 서 있다.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이에요. 법률 우위 원칙 무엇보다 행정보다 우위에 서 있다. 그러면 행정은 법률에 반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법률 우위 원칙이에요.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 법률에 맡겨야 된다. 뭐가 아니라고요? CF 행정유보가 아니라고요. 행정유보. 행정유보는 행정에 맡긴다는 거예요. 행정에 맡긴다. 행정부 네 맘대로 해도 된다. 라는 영역이 바로 행정유보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정한 영역에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만 행정권의 발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을 비교하세요. 둘을 비교하면 무슨 차이가 나요? 법률 유보 원칙에서의 법률은 오직 성문 법률입니다. 이건 오직 성문법입니다. 법률 우위 원칙에서의 법률이라는 것은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도 포함합니다. 불문법원에 위반되는 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법률 유보 원칙에 있어서 법률 유보 원칙은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됩니다. 모든 행정 영역이 아니라 일부 행정 영역입니다. 일부 행정 영역.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법에 위반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까지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적용 영역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범위의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성문법원만, 하나는 불문법원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하나는 일부 영역에만, 하나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라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게 법치행정의 원리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행정구제법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행정구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거 시작하면 뭐 멈출 수가 없네. 그죠?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이쯤에서 멈추고 우리 내일로 또 열차는 내일 달리는 걸로, 탈선은 내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알기 쉬운 행정법에 대한 내용은 뭐 그닥 어려운 내용들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틀을 잡는데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고, 그리고 내일 한 첫 번째나 두 번째 시간 정도까지면 알기 쉬운 행정법 내용을 마칠 수가 있을 겁니다.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초인문 자료로 넘어가가지고 실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쟁송법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